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체코 순방이 독대 이슈에 묻힌 것인가? 용산과 여당 사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뉴스토마토에 텔레그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출연자들을 화면으로 소개해드린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한 체코가 원전 동맹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이번 체코 순방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등 여러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주말 내내 화제가 된 건 바로 이 체코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영부인에게 사기꾼이란 단어를 쓰고 한국 대통령 옆에 사기꾼들이 있냐는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기꾼 대신 흠집이 있다라는 정도로 순화되긴 했지만 계속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혹시 여사님 이야기도 있을까요? 혹시 글쎄요. 체코 안에서도 매체에서 여사님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야기를 실은 내용들도 있었고 현재 안건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뭐 만찬 자리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다른 자리에서 혹시 그 뭐 별도로 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순방이 끝날 즈음 알려지면서요. 순방 성과 대신 독대를 할지 말지와 독대에서 과연 김건희 여사의 얘기가 나올지에 관심이 더 쏠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대통령실은 이번엔 독대가 없을 거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네 분을 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대영 라이브의 스튜디오를 개편하면서 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이곳에서 뵙게 됐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네. 2박 4일간의 순방인데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 가기 전부터 얘기가 많았죠. 과연 체코와의 원전 수주 자체가 우리에게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24조의 덤핑 입찰이다. 네. 그리고 설사 이게 된다 하더라도 체코가 한 60%를 말하자면 가져가고 40%의 어떤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 한국이 가져오면 불과 한 몇 조 원의 수익을 갖는 것인데 이렇게 공들일 일이냐. 저 부풀려졌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부풀려졌다 그것이죠. 뭐 마치 체코하고 뭐 100년 원전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원전이라는 부분들이 세계적 추세가 약간의 변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봐서는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들이 세계 추세인데 원전을 지금 100년 동맹을 한다는 것들이 그게 앞뒤가 맞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결과만 보더라도 이게 보면은 뭐 56개의 업무 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체코에서도 한국하고 하겠다고 도장을 찍은 건 아닙니다. 검토해 보겠다. 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부분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가서 그냥 따져보면 그림만 잡고 온 겁니다. 우리가 사실상 보면 MOU라고 하죠. MOU 맺고 온 겁니다. MOU는 언제든 깨줄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국가 간에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성과라고 하기에도 조금 아직은 미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돈을 벌여오면 좋죠. 근데 이거는 조금은 지난 아랍의 원전을 수주한과는 아주 180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여건이 안 좋다 보니 이 체코의 원전 동맹을 통해서 뭔가 좀 반전을 꾀하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좀 그렇게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과장됐다. 그림만 만들다 왔다. 여당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원전 수출이 처음 한 게 MB 때거든요. MB 때 UAE 바카라 원전 그때 26조 원을 수출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큰 규모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된 이래 해외랑 맺은 단일 계약 중에 가장 큰 사업이 그 원전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번에 24조 원이니까 두 번째로 큰 원전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MB 때 UAE 바카라 원전 때 우리 고용 효과가 5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부품 개발, 부품 이제 제작해서 하는 협력업체들 이렇게 가지고 원전 관련 업체들 굉장히 호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60%를 우리가 내준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원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용 인력의
60%를 체코 현지인으로 써달라 그 얘기인데 네. 그거는 모든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KTX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프랑스에서 그 기술로 그 고속철도 깔았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조건은 KTX가 기술을 가져오되 거기 그 열차를 까는 그 과정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써라. 그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 입장 바꿔서 그건 어디나 다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선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아니라 배터리와 로봇 이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준호 의원님이 뭐 이제 정신 승리한 거 아니냐? 빈손으로 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도 영국의 원전을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문재인 정부하고 영국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그럼 민주당에서는 그때 원전과 맺은 우선 협상이 정신 승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자기 정부가 있을 때는 이제 진지하고 진짜 실제 가능한 원전 협상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해서 정부가 달라졌다 해가지고 비난을 이제 판단을 달리하거나 비난한 거는 옳지 않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여야의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 사실 주말 사이에 주목을 더 받은 게 현재 언론의 보도인데 바로 보여주시죠. 이게 기사가 한번 수정이 됐어요. 수정 전에 기사를 보면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파블 대통령 부부와 함께한 사기꾼 물음표 한국 영부인 거짓말과 수백만 원 부당 이득 의혹이다라고 하면서 저런 내용들이 제목과 첫 줄에 나와 있었는데 이게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정 이력을 보니까 그 다음 기사는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라는 어찌 보면 좀 가치 평가를 뺀 드라이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네. 해당 외신에서도 과하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현지 정부에서도 한국 정부랑 이런 일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과한 것 같다. 좀 제목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수정 뒤에 나간 기사도 체코 사람들이 보기엔 충격적일 겁니다. 네. 아니 대통령 영부인식이나 됐는데 이런 분이 각종 혐의로 조사를 받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수정 전 기사 사기꾼 뭐 이런 게 제목으로 나가면 체코 독자들이 그 기사를 읽고 야 이거 설마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할까 봐 언론사 쪽에서도 부담 없이 바꿔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한국 정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 잘하잖아요. 예. 체코 언론이라고 해서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고 사실이 아니면. 그리고 이 기회에 검찰도 체코 출장도 좀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 기사 나가는데 혹시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하고 당신들 언론사 기자들하고 통화한 거 아니야? 통화 내역 뒤져봐야 되겠어. 압수수색도 하고 휴대폰도 압수해서 포렌식도 좀 해보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나라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체코 순방 도중 현지 언론이 또다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원전 수술을 위해 나선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나라 망신만 시키고 끝난 꼴입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의혹에 침묵하지 말고 허위사실로 고소하십시오. 네, 허위사실로 고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준우 의원님 바로 반박 들어볼까요? 네, 저는 좀 이런 말씀 하고 싶습니다. 거울을 좀 보시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요 체코를 방문했으면 어땠을까요? 예. 네, 지금 11개 혐의가 있고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을 2년 받았습니다. 체코 언론이 지금보다 훨씬 자세히 썼을 거예요. 아마 지면이 모자랐을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외신 보도, 한국의 정치위대 유력 정치위대 외신 보도는 원조가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할 때요. 워싱턴 포스트지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보도됐습니다. 그때 어떤 보도가 됐었냐면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이 단어가 가진 의미, 한국에서 이런 단어가 어떤 의미다, 사회적 불평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까지 외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랬던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이제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고 지금 또 혐의가 오히려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외신에 보도했다고 나라 망신이라 말하는 것은 좀 스스로 돌아보고 말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지훈 대변인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냥 지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영부인이고 그 영부인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아직 어떻게 과정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다면 누가 조국 대표가 그랬다면 그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민주당에서 가정을 많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겁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체코 언론이 아무리 사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이 사기꾼으로 보이더라도 그래도 상대국의 영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네. 그다음에 사실도 틀렸습니다. 수차례 조사받은 게 아니라 단 한 차례 출장 조사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세 체납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기꾼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저는 솔직히 아무리 체코의 대중 일간지고 여러 가지 어떤 국민적 관심을 쓰기 위해서 쓸 수는 있으나 그래도 상대국의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좀 과했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금은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적으로 썼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네, 잠시만요. 조국 대표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잠깐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드릴게요. 아니, 앞에서 말씀하신 게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검색을 해볼 수도 없고. 이제 외신에서 당시에 2019년에 보도했던 것만. 그런데 좀 이게 가끔 보도가 됐죠. 국민의힘 패널분들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지금이 윤석열 정권 3년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8년 차인지 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지금 현재 원내에서 당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해외에서 손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딸이 문제가 있거든요. 맨하탄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사기를 쳤다고 해서 의혹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 언론이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우리 정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리겠지요. 이거는 외국 그 귀빈을 모셔가지고 네. 사업장 또는 정책적 협상하는 자리인데 그걸 굳이 끌고 와서 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외교적 결례이자 선을 대단히 벗어난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기꾼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창피해서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 한편 또 다른 논란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소셜 미디어 상에서 상당히 논란이 돼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뜯어봤는데 한번 보시죠. 환영식 당시의 모습인데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끝끝내 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여러 이제 의혹 제기를 했고 저희가 영상을 전체본을 다 봤는데 저희가 끝까지 영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끝내 경례를 안 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현재까지 본 그 영상으로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준우 의원님 그 뒤에 뭐 다른 이야기를 들으신 건 없죠? 아예 없습니다. 예. 없는데 아마 좀 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 물론 외교 행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네. 다른 생각을 했든지 아마 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외교적인 어떤 행사에서 이제 저렇게 수행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 본인이 실수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크게 그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걸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건 조금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전성균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단순 실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변에서 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안 한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중일마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 굉장히 오버랩이 되고 있고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가 메달을 따고 이제 메달 수여하고 이제 경례를 애국가가 틀어지는데 거기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여론과 비판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비판이 더 거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예상보다는 거세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단순 실수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실망할 곳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비판을 찾게 하는 겁니다. 네, 아마 그동안의 발언이나 행보가 말씀하신 대로 오버랩됐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김태호 차장의 반론이 들어오면 그것 또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 실수일 수도 있어요. 예. 실수이거나 혹은 나는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를 할 수 없다. 그런 의식을 가졌거나 그러면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으면 김태우 차장은 이에 대해서 그때 중요한 뭘 생각하느라고 잠깐 잊어버렸다. 든가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해야죠. 아무 해명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저 양반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를 거부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저는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본 외교 정상 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실수죠. 설마 나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를 거야 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 튀어나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좀 실수는 실수로 봐야 하지 않겠나? 좀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체코 순방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상이 또 화제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마중 나가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으로 이렇게 스틸 화면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짧았고 반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는 거의 1분 가까이 대화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서영주 의원님. 네. 그동안의 불편함이 저기서 드러났을까요? 한 장의 사진이 말하는 게 많죠. 예. 뭐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지란 게 입으로 나온 게 많지만 제스처와의 어떤 포즈, 어떤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모든 게 녹아져 있다고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 한 장 사진을 보면 어떠세요? 눈에서 뭔가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레이저요? 예, 분노의 어떤 마음들. 잠깐만요. 레이저가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세히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지금 눈빛을 보시면 네가 감히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 예전에 보면 우리 한동훈 장관이라고 했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어떤 어깨를 한번 툭 치는 것도 없이 저 사진 한 장의 눈빛은 거의 어떤 마음이 불편해 라는 어떤 그런 심정인데 내일 만찬이 있기로 한 상황에서 나온 사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고 그 중간에 독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박 가운데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독대를 안 하겠다라고 밝힌 거를 보면 저 사진 한 장이 결과적으로 해석이 되고 저의 느낌이 많은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느낌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서영주 의원은 레이저를 보셨습니다. 이준우 의원도 레이저가 보이나요? 인사란 짧은 이제 순간인데 그때 잠깐 눈을 마주쳤을 때 그거를 잡고 레이저가 나간 거 아니냐고 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예. 그 전체 맥락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맥락을 본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별로 좋은 이제 감정은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노려본다든가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인사할 때 이제 관례상 한번 눈을 마주치지요. 그러면서 눈을 마주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이제 요청을 한 거를 언론에 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단독 언론 보도가 나간 다음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통상적으로요. 독대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하고 나 이렇게 독대해. 시간은 한 20분 필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서로 조율을 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그리고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좀 마음 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자,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한번 준비된 발언 내용들을 보시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만남 전에 독대 요청은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했고요.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전 공개는 이례적인 일이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탈당 상태죠. 얄팍한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예. 내일 만찬인데 만찬 전에 벌써 잡음이 이렇게 상당히 인 것 같아요. 독대도 안 하기로 했고요. 아까 보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진이나 아니면 지금 소개해 주신 국민의힘 의원들,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이게 같은 당을 하는 분들 맞나 싶을 정도의 표현들입니다. 물론 그 한 대표가 독대 신청을 한 걸 사전에 공개한 것 이례적이고 부적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두 분이 독대를 하든 쌍대를 하든 네. 다대를 하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거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해서 지금 남부지방 수해 피해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의료 대란 심각한데 어떻게 할 건지, 민생 경제 너무 황폐화됐는데 이거 어떻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좀 살려야 되는 가장 효율적인 대화 방안, 이 독대밖에 없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진 않잖아요. 네. 독대할 거면 두 분이 알아서 하고, 독대니 많이 그거 우리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피곤해. 그러니까 제발 국민을 위한 해법 좀 내주세요.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용과 결과와 성과가 중요하지 네. 대화의 방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인데 동의하세요?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그 대통령께서 공사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 한동훈 대표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 그건 사적으로 두세요. 말씀한 대로 공적인 부분, 지금 의료 대란, 그다음에 호우로 인한 피해, 민생 해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당대표를 오늘 대통령실에 나온 입장이 그거더라고요.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다. 그리고 따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겠다. 예. 무슨 따로 국밥입니까? 따로 국밥도 말아먹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격려하는 자리 따로 있고 협의하는 한동훈 대표가 따로 있나요? 만나면 밥 먹으면서 현안을 논의해야죠. 네. 격려만 하고 토닥토닥하고 끝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적 감정들이 결국에는 국정 운영에 공사가 구분한다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것인데 오죽했으면 독대 신청을 하겠습니까?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도 아니고.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사 구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견례도 하고 격려를 한 다음에 잠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독대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독대의 전제 조건은요. 상호 신뢰입니다. 상호 신뢰. 내가 당신과 독대를 했는데 그 독대의 내용이 어떻게 밖에 공개될 것이냐. 이 방법에 대해서 서로 신뢰가 없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사회자님하고 독대하자고 했는데 내가 독대한 내용을 어떻게 밖에 가서 얘기할지 알 수 없다. 그럼 독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맞죠? 뭐 공개할 수 있는 내용 정도로만 그렇죠. 형식적으로 논의하거나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호 신뢰 그리고 독대하기 전에 언론 플레이에서는 자제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나누고 공개할 것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 형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전성균 의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오늘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했던데 유난의 갈등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한껏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느꼈을 때는 한동훈 당대표가 정치적 태도의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당대표, 그러니까 그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이제 윤한 갈등으로 해서 결국은 대표가 되셨는데 네. 사실은 그 기준점이 최성병 특검이었는데 결국 발의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했으면 바로 했어야 됐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립각은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립각이 아니라 표 중에 가장 센 표,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죠? 예. 네, 다음 이슈도 중요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영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장작을 떼는 사람, 바로 영부인과 통화를 했다고 알려진 핵심 당사자 명태균 씨인데요. 오늘도 사진 2장을 올렸습니다. 7불사 새벽 4시, 이준석, 천하람이 삽질한 까닭은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뉴스토마토에 여사 텔레그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영부인 텔레그램 사본을 가진 건 천하람 의원이라고 새로운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이슈를 끌고 가고 싶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이슈 빨리 끝내고 싶은 쪽도 있을 텐데 문제는 땔감이 더 남았다. 즉, 영부인의 공천 개입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여기저기서 예고돼 있다는 겁니다. 네, 예고도 돼 있고 실제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이슈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명태균 씨가 지역구 변경 출마 내용을,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요. 네네. 변경 내용을 지역 언론사에 알려서 이거 빨리 보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지역구,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 되는 당시니까 2024년도죠. 이번 총선입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됐던 2022년도 재보궐은 아직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싸우고 있는 건 2024년도 내용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2년도에 재보궐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에 어떻게 창원의창에 가는 그 내용은 명태균 씨가 어떻게 반박을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온 대로 말하면 아까 음성이 나왔잖아요. 내일 컷오프 발표돼. 네. 여사한테 들었어. 보도자료 준비해. 이거잖아요. 근데 컷오프 발표된데 컷오프 발표됐습니다. 이게 뭐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들었냐 안 들었냐 이 부분은 이제 밝혀야 될 사실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태균 씨의 많은 부분들이 정면 돌파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큰 축에서 이제는 명태균 씨가 밝힐 수 있는 것들은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얼만큼 국정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당무에 개입했는지 네.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오늘 좀 섬뜩했던 게요.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칠불사의 새벽 4시 정도에 나무를 심는 사진을 올렸어요. 명태균 씨가요. 뭐지? 다들 그랬을 겁니다. 조금 기이하다. 그러면 새벽에 칠불사를 가서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 새벽에 나무를 심게 한 이유는 뭘까? 그러면 저 메시지가 그림이 주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했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삽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삽질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삽을 판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무덤 파는 것이다. 무덤 파는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나무를 심었잖아요. 저 나무의 의미는 뭘까요? 새벽에 보통 통상적으로 나무를 심나요? 아니죠. 그러면 누구의 지시에 있어서 권유에 있어서 심었을 텐데 저 두 분이 정말 우연의 일치지만 두 분 다 당선이 되셨습니다. 예, 그러네요. 나무를 심었네요. 자, 저 나무 심은 얘기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뭐 사진도 나온 김에 네네네. 바로 질문을 드리죠. 전석윤 의원님, 나무는 왜 심은 거죠? 일단은 상상력이 풍부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래서 천하람 원내대표랑 이거 관련해서 통화를 했어요. 들어오기 전에. 도대체 나무 왜 심으셨어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회의가 그러니까 칠불사에서 얘기 끝나고 한 4시쯤 됐는데 출발하기 전에 딱 나오니까 나무가 한 그루가 쭉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심자 같이. 그래서 그냥 같이 심고 나온 게 다다. 다시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4시에 심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오히려 이 나무 사진을 공개해 주신 게 고마운 게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4시에 대화를 마치고 출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출발한 시점이 뭐 좀 오래됐으니까 뭐 불명확하더라도 그 즈음이라고 시간 확인이 일단 첫 번째 됐다. 네,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하고 저는 그 칠불사에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많은 정치인을 꿈꾸는 분들이 이제 나무를 심으러 갈 것 같다. 예. 이렇게 예상을 당선이 합니다. 됐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사실로 조금씩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제 언론사 보도 내용도 보면 그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가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오마이뉴스에. 그래서 휴일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보도를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불러줘서 내가 기사를 썼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보도에 협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우 의원님, 지금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사실이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또 말하고 싶어요. 독도 지우기, 독도 조형물 교체한다고 치운 건데 독도 지우기가 사실이면 어떡하냐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합니다. 네. 그리고 계엄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계엄 준비하는 게 사실이면 어떡하냐.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테러 가능성이 있는데 테러가 사실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했죠.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실이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말을 한 경우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증거도 필요 없고요. 문서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만약 뭐라면 어떡하냐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텔레그램이 캡처가 지금 공개 안 됐습니다. 녹취록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태균 씨가 본인이 부인하고 있어요. 본인이 부인하면서 최초 보도했던 기자 있지 않습니까? 기자 2명과 편집국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 실체가 뭐냐
증거도 드러나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지고 만약 사실이면 어떡하냐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물론 이제 대화 자리에서야 뭐 상상을 동원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너무 이제 사실을 전제로 해서 몰아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당내에서는 사실로 드러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없죠. 예, 사실들은 없죠. 뭐 네. 특별히 입장을 내거나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럼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참 하나 더 있는 게 좀 네. 전에 그 방송 가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서울의 소리가 아마 이걸 방송을 아마 못할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지금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피해자 측이라고 하는 쪽에서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언론들 허위 사실 유포하여 피해 확대를 말아야 된다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서울의 소리가 오늘 밤 9시에 녹취를 공개하기로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하지 않아야 된다라면서 그 이유와 그동안의 맥락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누고요. 김보엽 위원님, 네. 이 명태균 씨 아직까지 입에 안 익습니다. 명태균 씨가 뉴스토마토를 향해서 텔레그램 공개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신과 김 여사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스스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여사도 그냥 사모라고 부르고 친구처럼 부르고 김영선 여사 뭐 이렇게 불렀죠. 예. 김영선 의원은 아예 호칭이 없습니다. 김영선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소송을 걸면 허위 사실이라고 할 것 같은데 김영선과 김건희 여사 사이가 아니고 나랑 주고받은 거다라고 자신이 이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지 김영선은 아니다. 네. 김영선 따위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실제 본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저런 희한한 그 나무 심는 사진 이건 뭔가 경고의 의미 같거든요. 네. 그런 거 올리지 말고 자기가 정말로 김건희 여사와 어떤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는지 공개를 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니네들 안 갖고 있지라고 협박하는 듯이 들리거든요. 아니면 갖고 있는 너희의 패를 다 그렇습니다. 먼저 깔아. 예. 이건가요? 예전에 그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에 문자를 주고받았던 그때는 카카오톡이었던가요? 그 둘만 아는 것도 결국 총선 전에 공개가 돼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이 둘 말고도 연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봤다는 사람, 가지고 있다는 사람, 이걸 뭐 PC를 보고 나면 찾을 수 있다는 사람 굉장히 많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죠. 네. 최영주 의원님 네. 혹시 뭐 저 삽질 그러니까 아까 네네네. 나무 심는 사진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건 이제 경고의 의미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뉴스토마토의 보도와 이준석 의원, 뭐 천하람원이 관련이 돼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거기를 차단을 해놓고 나서 하나하나 김영선 의원 차단하고 본인이 정면 대응을 통해서 대통령 부부를 좀 보호해보고 본인도 살겠다는 의지 같으나 이게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예. 특히나 본인 스스로 자만감에 빠져서 나는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이 있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이 있든 없든 그거는 본인이 관련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김영선 의원이 밝히면 되는 것이고 뉴스토마토가 그거는 나중에 기사를 쓰든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본인은 왜 김건희 여사와 어떤 내용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량의 얼마나 많은 공천 개입 아니면 국정 개입, 정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본인은 사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은 정당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도 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활용해서 사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게 한 건만 하더라도 대단히 국정을 흔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숙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예. 저는 그래 보입니다. 크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준호 의원님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사실로 드러난 건 전혀 없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의원이 오늘 처음으로 그동안에 페이스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육성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천이 떨어질 것이라고 알려진 사람의 내용을 갖고 제가 이걸 갖고 제가 정치적 행동을 한다? 제 자살행위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 그러니까 아주 무미건조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내용이 앞뒤가 없으니까 완결성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만약 물어봐서 이게 공천 개입이냐 아니냐 물어보면은 저는 완결성이 없다고 대답하잖아요. 제가 네 아니오라고 답 안 하잖아요. 이거만으로 확신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자, 저 발언도 참 많은 해석을 낳고 있는데 전성균 의원님. 왜냐하면 텔레그램을 일부분인지 모르겠으나 봤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완결성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실체가 없는 의혹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 아니오로 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본 것만으로는 공천 개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혹은 나름 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로 또 읽히는 답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답변에 좀 온도가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오히려 온도가 바뀌었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런 입장이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 의원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공천 개입 여부에 대해서 완결성이 없다고 정말 재차 말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개혁신당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여러 지형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각 당에서 민주당은 이런 문제, 국민의힘 이런 문제, 이 문제성을 지적하면서 나온 당인데 그런 당이 이제 선거에 이제 직전에 있습니다. 선거에 직전에 있는데 정말 이 공천이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의 그 텔레그램 한두 장, 그것도 그 정확도보다는 그냥 좀 속단하기 어려운 한두 장 가지고 정당의 명운을 걸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죠. 네, 근데 선거랑 상관없이도 그 한두 장에 확실하지 않은 그 한두 장에 당의 명운을 걸다는 것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김영선 의원의 그 얄팍한 수에 당연히 뭐 이준석 의원이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지만 넘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야 된다고 보고 비례의원 뭐 말씀도 주셨는데 그걸 제안한 사람을 비판해야지 거절한 사람까지 싸잡아서 비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원래 오대영 라이브에 월요일 날 나오기로 했는데 이 개혁신당하고 결부돼서 이 이슈가 월요일까지 넘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끝날 줄 아셨어요? 네. 왜냐하면 뭐 당연 아무런 그게 없는데. 예. 그래서 오늘 급하게 준비하신 건 아니죠? 급하게 준비한 건 아니지만 어이없이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예. 개혁신당과 관련된 이슈는 좀 주말을 기점으로 좀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하셨는데. 네. 왜냐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왔네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문제를 개혁신당이 물타기 하지 마시라. 수요일 날도 출연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그때까지 이 얘기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때까지 만약 한다면 더 안타깝고 더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준우 소영주 의원께 동시에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그러면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 가장 말끔하게 의혹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면 해소될 것이고 실체가 있다면 사실로 드러날 것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공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크게 저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소문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거. 텔레그램 공개죠. 예.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텔레그램 만약에 공개했는데 이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소문과 내용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 이준석 의원이 말하는 뉘앙스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소문대로 이제 그렇게 공천 개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마 이 두 번째 경우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세 번째가 뭐냐면 명태균 씨, 이 텔레그램과 대화를 했던 명태균 씨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네. 이분이 경남에서요 선거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선거 때 들어오면 장사를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여론조사 하기도 하고 또 선거 공보물 만들어가지고 인쇄업도 하기도 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자기한테 의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리한테 회신을 줘요. 유리하게. 자기 의뢰인에게. 네. 예를 들면 여론조사 같은 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를 본인이 약간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유리한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는 거죠. 공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지 전달할 때 이 자기한테 의뢰인한테 기분 좋게 듣기 좋게 말을 본인이 편집하거나 바꿔서 얘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유리하게요? 예, 선거판에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가 자기는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 친하다, 소통한다는 거를 아마 과시하고 싶었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신뢰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뭐 천재 깔렸겠죠. 대통령 부부가 친하고 내가 누구하고 줄을 잘 댈 수 있고. 근데 명태균 씨는 그 말하자면 과시를 넘어서서 실행을 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준석 천하람 의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일단락을 돼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 자체는 칠부사 가서 2024년도부터 시작된 공천 개입 부분을 봤던 것이고 말하자면 명태균 씨는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 뭐 중진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관계를 맺으면서 국민의힘의 정당 활동, 공천
심지어는 대통령의 국정까지도 개입했었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공천 개입을 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의 이런 부분들이 뭐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이준석 의원이 이거는 뭐 시도 개혁신당에서 불발된 거 아니냐. 이건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건 명태균 씨는 이게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뉴스토마토로 법적으로 재갈을 물리고 있고 이준석 천하람원의 입을 막기 위해서 저 사진을 올려서 내가 어떤 말을 터뜨릴지 모르니까 주의하라는 협박성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본인이 뿌려놓은 씨앗 2022년도 재보궐의 김영선 의원의 공천 개입을 시작해서 22, 23년 2년 동안 있었던 본인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정당에 있어서 다선 의원들과 나눴던 많은 어떤 행위들은 분명히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면 그때는 이제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 자, 그런데 오늘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밤 9시에 서울의 소리에서 5시간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라는 취지의 예고를 방송을 이미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신청은 됐겠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은 시급하게 해야 되니까 아마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이 빨리 아마 나올 겁니다. 네, 예, 예.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일단 김보엽 의원님. 글쎄요. 그거는 법원의 판결 영역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는 그동안에 가처분 신청을 잘 안 받아주는 특히 성향이 유튜브 있었죠. 방송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정대로 방송이 될 것 같고요. 방송이 되고 나면 개혁신당의 시름은 조금 덜어질 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이준석, 천하람 의원 문제에서 넘어가서 김영선 문제도 넘어가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의 여러 명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 그 부분이 방송이 될 거라고 얘기를 오늘 들었거든요. 방송 예고된 내용을 미리 좀 파악하신 바로는 대통령실에 여러 명이요. 있던 비서관 한 명이 총선에 출마했고 그 총선에 출마했다가 다시 떨어져서 대통령실로 돌아온 그분의 공천 개입 그것도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이라 그러면 10명 넘나요? 포함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복수의 공천 개입이다. 그래서 김영선 문제는 지워질 수 있으나 명태균 문제는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 아까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께서는 거의 그 명태균 씨를 사기꾼처럼 매니플레이션 표현을 쓰셨길래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보통 선거판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과장해서 얘기하고 방송 틀어주고 녹음 틀어주고 그런 분이 있는데 처음에 그런 분들을 다 반신반의합니다. 그런데 실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권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태균 씨를 김건희 여사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제보도 저는 들었습니다. 네. 선거 때요. 자기 도와주겠다는 사람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선거 나가봤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그분에 대해서는 극진을 모십니다. 자기 도와주러 왔는데 기분 나쁘게 하면 자기 선거에 유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분이 지금 방송 등지 가처분 했지 않습니까? 이 근거 중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한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관이 지금 부인을 한대요.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내가 뻥튀기 한 거다. 그 녹취에 등장하는 행정관이요? 그 행정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비슷한 거죠. 청담동 술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말한 건 사실이죠. 그 여자분이 본인이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실제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김영선 의원은 공천 못 받았습니다. 실행이 되지 않았다. 아니 2022년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번째 건 실행이 되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서울의 소리가 아마 전 그 방송 전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거라 보는데 서울의 소리가 가짜 뉴스를 보도한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법원이 이거를 좀 심각하게 보지 않을까. 그 참작해 줄 것이다. 참작해서 정지 가처분을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0초만 드릴게요. 30초만 드릴게요. 24년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준호 의원도 22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선이 공천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 그 내용 모든 사람이 본인 말을 뱉어놓고 그걸 숨기고 싶으면 뻥이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될지 여부, 예고된 내용을 보게 될지 여부를 뭐 불과 몇 시간 뒤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와 별개로 JTBC 뉴스룸도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따 제가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직후에 법사위가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술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는지 등과 관련해서입니다. 야당은 법 왜곡죄도 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수사하지 않을 때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님은 약 4억에서 그 가족이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죄명에 의해서 검증돼서 거기에 해당되면 그 검사가 처벌될 것입니다. 여당 측 법사위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가운데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광 터미널 시장을 찾아 11.6 재보선에 처음으로 등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살이를 하며 장현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조국 대표는 상하기 시작했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비방이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난투극을 벌이면 누가 좋아할까요? 답이 뻔합니다. 경쟁은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준 언도 하지 맙시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던 진혜원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진 검사는 2022년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면서 줄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글을 올려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질이나 도덕성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모르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오게 됩니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법률가이고 5선 의원이고 또 인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작에 한번 모셨어야 되는데 네, 예. 좀 늦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검찰이 금요일 날 2년 구형을 했잖아요. 예상했던 구형량입니까? 전혀 예상 못했죠. 저도 법조 경력이 35년 이상 되고 많은 선거법 사건을 다뤄봤는데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이런 정도 형을 선고한 경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듣지도 또 보지도 못한 정치 보복적 구형이다. 좀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한 1년 정도 혹은 되게 이런 정도는 이런 벌금형이죠, 되게. 예. 되게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가 당선 목적이 있고 낙선 목적이 있거든요. 낙선 목적으로 상대방에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기 때문에 형이 중합니다. 그러나 당선 목적은 일반적으로 그 양형위원회 기준이 벌금형 됐을 때는 한 200에서 한 800 정도. 네. 그다음에 실형 구형했을 때는 10개월, 뭐 8개월 이하 정도가 일반이고 대개는 벌금형 선고입니다, 사실. 네. 근데 이걸 거의 뭐 최고형에 가까운 2년 구형했다고 하는 건 검찰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서 뭐 항소하겠다, 또 상고심까지 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표가 최후 변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증거를 숨기고 조작했다. 증거를 숨기고 조작했다는 건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 가장 지금 뭐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고 하는 건데 일단 알았냐 몰랐냐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오세아니아 그 호주 출장 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사진들을 갖다가 전 사실상 조작을 했어요.
단체 사진 찍은 것 중에서 이 대표와 김문기 씨가 모이게 그렇게만 보이게 약간 편집을 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사진이 있고 세미나 사진이 있는데 그 8명인가 9명 정도 있습니다. 그걸 이재명 대표, 유동규 전 뭐 그때 실장, 그다음에 김문기 처장, 또 어쨌든 처장이죠. 요렇게 셋만 나오는 걸 또 조작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따로 있는 거를 떼어내서 붙인 건가요? 잘라낸 거죠, 그냥. 잘라낸 주변을 거요? 잘라내고서.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 문제인데 그거 관련해 갖고서 그 수사 기록을 갖다 제출을 안 했어요.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제출 안 해준 겁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출장 사진 같은 경우도 그게 전체 사진이 한 2,500장 정도 된답니다. 그중에서 몇몇 개만 골라서 제출한 거죠, 사실은요. 네. 뭐 그런 걸 봤을 때 좀 검찰이 자신이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증거를 갖다 조작, 편집, 내지는 그다음에 또 공문서유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출장 계획서에서 최초의 이재명 성남시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출장 계획서에는 김문기 씨가 명단에 빠져 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는 지금 검찰 제출된 김문기 씨가 들어가 있는 그 출장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별개로 돼 있는 거. 김문기 씨가 들어가 있던 출장 보고서는 저 계획서에는 이재명 시장의 서명이 없습니다. 그걸 짜집게 해갖고서 사실상 위조죠, 사실 이거. 이런 행위도 있습니다. 이건 뭐 법원에서도 지적을 당했던 사실이고. 아, 그러면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에서도 이제 지적을 했던 내용인가요? 지정했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판결에서 그 주장이 맞다면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고려돼 갖고서 판결이 예. 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른바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이죠. 네네. 법 왜곡죄가 법안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네네. 분들이라면 벌써부터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요. 네네. 전혀 뭐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뭐 항소나 상고 외에는 불복의 방법이 없는 거고 저희도 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입니다.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다만 검찰의 불법 수사 또는 뭐 증거 조작 수사 또는 표적 수사 네. 또 사법을 정치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이런 법 왜곡죄에 관련해서는 외국의 입법 사례도 있습니다. 독일인가 어디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뭐 스페인, 노르웨이 등이 이미 입법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실에도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게 또 학계 일반적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바는 아니고 이건태 의원 등 몇 분의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를 해갖고 이제 논의 시작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법안 심사 소위에서 법사위에서 내일부터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토론 과정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 이제 본회의까지 가는 그런 절차로 갈 거라고 보세요. 이 토론 과정에 어쨌든 이게 새로 뭐 형법 조항을 만드는 거니까 여당 의원들도 적극 참여해갖고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 이런 불법적인 수사 또는 편파 수사, 표적 수사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또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앞서 이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쪽으로 분위기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견해가 있는 거죠. 학계에서 그렇게 뭐 주류에서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닐 이게 테고요. 뭐 오랫동안 논의된 그런 현안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아마 좀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심 선고일이 11월 15일로 지금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무죄가 나온다고 전망을 하세요? 아니 근데 뭐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또 당대표 사건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게 좀 별로 불필요하고 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만 뭐 어쨌든 사법을 정치화하고 또 정치를 사법화하는 이런 관행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랜 뭐 법조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보면은 이게 두 사건 다 공수사실 2개인데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았냐 또는 뭐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2개 다 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법률가로서 저희 견해이기 때문에 또 법원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다가 면밀히 판단해갖고 판결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섀도우 캐비닛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주변에 보도가 됐어요. 이게 일단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지시를 해서 진짜 준비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뭐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하면은 대개 의원내각제에서 예비내각 아니겠습니까? 의원내각제에서 일반 통용되는 말인데 이건 사실은 뭐 여의도 괴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인재위원장으로 임명된 후에 이재명 대표와 또 몇몇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인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에 관련해 갖고 당의 많은 분들이
대선 때나 또는 총선 때 영입됐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정책 역량들을 활용할 수 있게 이분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또 필요한 역할도 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하셨고요. 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답변을 했었고 다만 정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잡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잡기 위해서 선거에 이겨야 되는데 앞으로 지방선거도 남아있고 또 보궐선거도 있을 테고 차후에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대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인재들 영입하고 교육하고 배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뭐 네. 그런 정도 차원의 대화를 나눴지 소위 말하는 그 섀도우 캐비넷 또는 뭐 예비 내각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질문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예비 내각을 준비할 정도면 대선이 2년 반 넘게 남았는데 벌써 준비하는 건가? 그러면 대선을 조기 대선을 생각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이 계속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 전혀 아니고 국민들이 보기에 오만하겠죠. 그러니까 예비 내각이라고 하려면 의원 내각제에서야 의원들이 내각의 구성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관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의원들 중심이라든가 영입 인사로 예비 내각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뭐 지금 아직 당이 이재명 대표가 물론 이기 체제가 들어서긴 했지만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 중에 있고 지방선거 앞두고서 또 여러 가지 지방에 필요한 인재들 영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 좀 더 먼저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계속 새롭게 불거지고 있어요. 이거 뭐 거의 주제를 바꿔가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국 텔레그램 메시지나 녹취 같은 것들이 나와야 이게 의혹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가 판가름 날 거라고 보세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뭐 결정적인 증거나 물증은 아직 안 나왔다고 저는 또 보이는데 다만 뭐 정황상은 좀 어쨌든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어쨌든 지금 이 사건 관련해 갖고 대통령실에서도 전혀 뭐 부인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했지 않냐. 결과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뭔가 이 의사를 전달한 건 그건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군다나 뭐 그 7불사에서 이준석 천하람 의원과 김영선 의원이 만났는데 사실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가 자기 당도 아닌 타당에 가서 비례대표 1번을 요구할 정도라고 하면 아무런 증거 없이 갔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이준석 의원은 캡처 부분 일부를 좀 본 것처럼 그다음에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전체 일부를 분명히 본 건 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공개된다거나 또는 명태균 씨가 한 발언에 관련해서도 김 여사님부터 직접 들었다 뭐 이런 발언도 있는데 전체 어쨌든 어느 분인가 그 녹음 파일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게 밝혀진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께서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겠죠.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주가 조작 의혹은 어떻습니까? 이게 최근에 2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손모 씨죠. 이른바 쩐주, 돈줄로 불리는 인물이 그동안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공소 내용이 변경이 돼가지고 방조 혐의로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최소 방조 혐의는 비슷하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당연한 얘기죠. 사실. 당연한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1심 판결이 전주인 그 손모 씨가 무죄 판결 났습니다. 무죄 났을 때 대통령실의 발표가 손모 씨가 무죄면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모 씨가 유죄가 됐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유죄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실 기소만 안 됐을 뿐이지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서는 김건희 여사랑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이 2심 판결문에 87번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뭐 방조범이 아니라 좀 수사를 해갖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거다. 수사도 안 하고 현재까지 행태를 봐서는 그렇게 좀 예측하고 싶습니다. 네, 아예 주가 조작의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해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궁금했던 사안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종종 나와서 사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요. 저는 60초 뒤에 앵커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게인 폼. 이것이 지금까지의 탈모 관리. 로게인 폼의 탈모 관리는 모낭 표적 케어. 특허받은 폼 타입으로 탈모를 치료합니다. 두피 케어를 넘어 모낭 표적 케어로. 로게인 폼. 아시죠?
만기 오면 연하의 KB 다이렉트. 만기야 왔어요. 연하 만나러 가야지. 만기 왔다. 다이렉트 보험도 결국 금융이니까.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뭐야, 벌써 한 달 다 됐어? 아직 구독 한 달 살이 중? 디즈니 플러스를 1년간 월 4,950원대로 놓쳐서는 안 될 고퀄 라인업과 함께 1년 동안 살아보세요. 오직 9월 28일까지. 디즈니 플러스. 페블 갤러리, 페블 라운지, 페블 아틀리에. 안마의자 페블로 갖고 싶던 공간을 완성하다. 코웨이 비렉스.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에 저희들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다면은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전에도 대통령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독대라는 걸 한 번도 못했다니까요. 그래요?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7년이 지난 올해 초 뒤늦게 털어놓은 속내입니다. 독대가 그렇게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어렵고 힘드니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겠죠. 지금 독대가 또 이슈입니다. 둘의 만남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신경 쓸 게 많다고 하더라도 현 시국의 국민 처지보다야 더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만나고 또 만나서 해법들이 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아까운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에 뉴스룸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단독 보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와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저희 JTBC가 입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알리는 2020년 9월 첫 고발인 조사를 전후해서 일주일 사이에 36번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는 잠시 뒤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